어머니, 그 냉커피 다 드셨어요? 진짜 한 방울도 안 남기고요? 저는 세상 둘도 없이 인자한 얼굴로 활짝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이고, 그거 마침 사돈 어른이 목마르다고 들르셨길래 시원하게 다 드시라고 드렸지. 얼음까지 단숨에 쭉 들이키고 가셨어.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더니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냉커피에 탄 것이 설탕이 아니라 독이었다는 것을 제 입으로 스스로 증명한 셈이었죠. 제 친정엄마가 그 독을 대신 마셨다고 생각하니 미쳐 날뛰는 꼴이 아주 가관이더군요. 저는 바닥에서 발버둥 치는 며느리를 싸늘하게 내려다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도박빚에 눈이 멀어 이 늙은 시어미의 목숨과 상가 건물 두 채까지 통째로 삼키려 한 저 여우 같은 것을 내가 반드시 내 손으로 갚아주겠다고 말입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그곳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윤화자입니다. 올해 68, 이 전통시장에서 은혜떡집을 40년째 지켜온 떡집 할멈입니다. 남편 없이 떡을 쪄서 아들 하나 키운 그저 그런 늙은이로들 압니다. 하지만 사람 속은 겉만 봐서는 모르는 법입니다.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제부터 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시장 골목은 아직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합니다. 나는 40년째 이 시간에 눈을 뜹니다.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몸이 먼저 일어나 앉습니다. 어깨는 쑤시고 무릎은 시큰거려도 이 시간만 되면 나도 모르게 손이 앞치마 끈부터 찼습니다. 오래 한 일은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법입니다. 은혜떡집. 시장 초입에 걸린 이 낡은 간판 하나에 내 젊음과 눈물이 통째로 담겨 있습니다. 30도 채 안 된 나이에 남편을 먼저 보내고 나는 이 자리에서 떡을 쪄서 아들 하나를 키워냈습니다. 그 세월을 생각하면 지금도 명치 끝이 뻐근해집니다. 가게 셔터를 반쯤 밀어 올리면 어제 불려둔 쌀 냄새가 먼저 코끝으로 밀려듭니다. 나는 큰 솥에 물을 붓고 불을 올린 뒤 어제 빻아둔 쌀가루를 체에 곱게 내립니다. 손목이 시큰거려도 이 일만은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커다란 찜기에 불을 올리면 뽀얀 김이 천장까지 자욱하게 피어오릅니다. 그 김 사이로 하루가 서서히 밝아오는 걸 보고 있으면 고단한 중에도 마음 한구석이 뿌듯해집니다. 갓 쪄낸 가래떡을 두 손으로 쭉 뽑아내는 그 뜨거움을 나는 40년째 맨손으로 견뎌왔습니다. 손바닥에 두껍게 박인 굳은 살이 이제는 내 훈장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손이 부끄러웠던 적도 있었지만 요즘은 이 손이 대견합니다. 뜨거운 찜기를 만지느라 지문마저 뭉개진 이 손으로 나는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으니까요. 사람들은 나를 그저 밀가루 묻은 앞치마를 두른 억척스러운 떡집 할멈으로만 압니다. 나는 그게 오히려 편합니다. 계산대 아래에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으니까요. 나는 손님이 뜸한 틈을 타 계산대 밑 작은 금고를 조용히 엽니다. 빳빳한 현금 다발과 이 시장 상가 건물 두 채의 권리증이 그 안에 얌전히 누워 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손끝으로 천천히 쓸어봅니다. 남들 다 잘 때 이 악물고 한 푼 두 푼 모은 내 인생의 무게가 손끝에 묵직하게 전해집니다. 배골아가며 떡을 팔던 젊은 날, 이 건물을 사던 날 밤 나는 권리증을 품에 안고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은 이 세상에 나 하나뿐입니다. 아들에게도 하나뿐인 손주에게도 나는 아직 이 비밀을 털어놓지 않았습니다. 돈이라는 게 사람을 어떻게 바꿔놓는지 나는 시장 바닥에서 넌더리가 나도록 보아왔으니까요. 그날 아침
좀처럼 보기 힘든 낯선 풍경이 하나 펼쳐졌습니다. 명절에나 겨우 얼굴을 비치던 며느리 유진이 값비싼 홍삼 상자를 품에 안고 떡집에 불쑥 나타난 것입니다. 화장을 곱게 하고 향수까지 뿌린 며느리의 모습이 새벽 시장과는 어쩐지 겉돌았습니다. 어머니, 떡 써느라 어깨 많이 아프시죠? 제가 좀 주물러 드릴게요. 유진은 살갑게 웃으며 내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끝에 힘을 주어 조물조물 어깨를 누르는 그 손길이 겉으로는 더없이 다정했습니다. 나는 고맙다고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묘한 위화감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10년을 봐온 며느리가 이렇게 먼저 손을 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명절에 와서도 소파에 앉아 손 하나 까딱 않던 아이였습니다. 반가움보다 의아함이 앞섰고 그 의아함 뒤로 알 수 없는 불안이 얇게 깔렸습니다. 나는 애써 그 감정을 눌러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유진의 눈을 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내 어깨를 주무르는 그 눈길이 자꾸만 계산대 및 금고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어깨에 얹힌 손은 다정한데 눈동자는 딴 곳을 더듬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떡 반죽만 묵묵히 주물렀습니다. 유진이 이번에는 천장에 달린 방범 카메라를 슬쩍 힐끔거렸습니다. 나는 일부러 맹한 표정을 지으며 툭 던졌습니다. 아, 저 카메라. 죽은 내 시아버지가 달아놓은 건데 고장난 지 오래됐다. 늙은이가 저런 기계를 어찌 다룰 줄 알아야 고치지. 그 말에 유진의 굳어있던 어깨가 눈에 띄게 스르르 풀렸습니다. 안도한 표정으로 유진은 금고 쪽으로 반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나는 반죽을 주무르는 척하며 곁눈질로 그 걸음을 하나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겉으로는 태연했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상인의 촉이 날카롭게 곤두섰습니다. 그때 주방에서 나온 말숙이 내 옆구리를 슬쩍 찔렀습니다. 40년 지기이자 이 떡집 안살림을 함께 짊어져온 말숙은 내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저 여우 같은 것이 오늘따라 떡고물 냄새 맡고 온 게 아니라 돈 냄새 맡고 온 거다. 내 눈은 못 속여. 조심해라. 나는 대꾸 대신 마른 웃음만 지었습니다. 사실은 나도 이미 같은 냄새를 맡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아직은 모른 척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늙은이인 척해야 했습니다. 유진은 떡을 만지작거리다 넌지시 물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이상가 건물 시세가 엄청 올랐다면서요.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나는 손사래를 치며 짐짓 호탕하게 웃어넘겼습니다. 늙은이가 그런 걸 어찌 아누. 나는 떡이나 팔다 죽으면 그만이지. 속내를 철저히 감췄지만 며느리의 그 한마디에 심장이 조용히 방망이질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시세를 묻는 게 아니라 명의를 확인하려는 물음이라는 걸 나는 단박에 알아챘습니다. 오후가 되자 이 시장 바닥과는 도무지 어울리지 않는 손님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를 앞세운 화려한 옷차림의 중년 여자였습니다. 손톱마다 새빨간 물을 들인 그 여자를 사람들은 홍마담이라 불렀습니다. 홍마담은 진열대에서 제일 싼 꿀떡 한 팩을 집어들더니 마침 굳어있던 유진의 어깨를 그 새빨간 손톱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향해 입꼬리를 끌어올려 웃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아주 통이 크셔. 말끝에 홍마담은 유진의 눈앞에 손가락 3개를 천천히 펴보였습니다. 그 손가락이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 그때의 나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유진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만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살갑던 며느리의 낯빛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홍마담이 향수 냄새만 남기고 유유히 사라지자 유진의 손에 들려있던 떡 쟁반이 그대로 바닥으로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하얀 떡들이 시멘트 바닥에 이리저리 나뒹굴었습니다. 그 파르르 떨리는 유진의 손끝을 보며 내 등줄기에도 서늘한 식은 땀 한 줄기가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무언가 크게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반죽을 쥔 손에 저도 모르게 힘을 주었습니다. 저 화려한 여자와 며느리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얽혀 있는 것인지 머릿속이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태어난 척 떡을 썰었지만 가슴속에서는 불길한 예감이 점점 더 크게 몸집을 불려갔습니다.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무슨 급한 일이 생각났다며 인사도 제대로 하는 둥 마는 둥 떡집을 도망치듯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날카롭게 응시했습니다. 종종 걸음으로 시장 골목을 빠져나가는 며느리의 어깨가 잔뜩 웅크려져 있었습니다. 바닥에 흩어진 떡을 함께 주워 담으며 말숙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저 며느리 뭔가 단단히 걸렸구먼. 저 홍마담이라는 여자 눈빛이 예사롭지 않던데. 나는 떨어진 떡 하나를 손에 꼭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 안에서 떡이 식어가는데도 나는 그걸 놓지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그저 곱게만 봐주려 했던 며느리였습니다. 내 아들이 고른 사람이니 미운 구석이 있어도 눈 감아주려 했습니다. 손주 생각에 며느리 흉이 될까봐 서운한 일도 삼키고 또 삼켰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 그 서늘한 눈빛과 홍마담이 펴보인 손가락 3개가 자꾸만 가슴에 무겁게 얹혔습니다. 반가움으로 시작한 아침이 서늘한 불안으로 저물어 갔습니다. 창밖으로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시장 상인들의 흥정소리가 왁자하게 들려왔지만 내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물러 터진 웃음 뒤에 대체 무엇이 숨어 있는 것인지 나는 반드시 알아내야만 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저 아이의 뒤를 이 늙고 흐릿한 눈으로 직접 해보기로 말입니다. 어쩌면 나는 내가 평생 지켜온 이 떡집과 내 전부를 지키기 위한 싸움의 문턱에 이미 발을 들여놓은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날 저녁 나는 여느 때처럼 떡집 마감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팔다 남은 떡을 상자에 정리하고 뜨겁던 찜기에 불을 끄고 하루 판 돈을 계산대 앞에서 세던 참이었습니다. 어깨는 여전히 뻐근했지만 낮에 홍마담이 펴보이던 그 손가락 3개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아 셈이 자꾸만 틀렸습니다. 같은 돈을 2번 세고 3번 세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닫으려던 떡집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낮에 도망치듯 빠져나갔던 며느리 유진이었습니다. 나는 흠칫 놀라 세던 돈을 얼른 앞치마 주머니에 쓸어 담았습니다. 어머니, 저 지갑을 여기 두고 갔나 봐요. 잠깐만 찾아볼게요. 유진은 숨을 헐떡이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그러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낮에 그렇게 사색이 되어 나간 아이가 고작 지갑 하나 때문에 이 저녁에 다시 왔다는 게 나는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찾는다면서 며느리의 눈길은 바닥이 아니라 자꾸만 계산대 쪽을 훑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세던 돈을 마저 챙기는 척하며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곁눈으로 쫓았습니다. 유진은 지갑을 찾는 신용만 하다가 구석 의자에 슬그머니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내 눈치를 힐끔힐끔 살피더니 스마트폰을 꺼내 미친 듯이 자판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이 얼마나 빠른지 화면을 노려보는 두 눈에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고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낮에 홍마담이 다녀간 뒤로 저 아이의 초조함이 눈에 띄게 짙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낮에 내가 던져둔 말 한마디, 카메라가 고장났다는 그 거짓말을 저 아이는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고장난 기계 앞이니 마음 놓고 딴짓을 해도 된다고 여기는 게 뻔했습니다. 나는 일부러 하품을 길게 하며 어두컴컴한 주방 쪽으로 느릿느릿 걸어 들어갔습니다. 빗자루를 드는 척하며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앞치마 안쪽에서 조용히 내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만 나는 몇 해 전 아들 몰래 시장 청년에게 부탁해 저 방범 카메라를 최신 것으로 싹 바꾸고 내 손전화와 몰래 연결해 두었습니다. 밤중에 가게에 도둑이 든 적이 있고부터 내 재산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걸 뼈저리게 배웠으니까요. 늙은이가 무슨 기계를 아느냐고들 하지만 시장에서 40년을 굴러먹으면 세상 물정에 눈이 트이는 법입니다. 나는 컴맹인 척, 그저 떡만 아는 할멈인 척 살아왔을 뿐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방범 앱을 켰습니다. 화면에 유진의 뒷모습이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손끝으로 화면을 살살 벌려 유진의 손전화 액정을 최대한 크게 당겼습니다. 흐릿하던 글자들이 안개가 거치듯 서서히 또렷해졌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밀어 올라 손전화를 쥔 손이 잘게 떨렸습니다. 제발 내 생각이 틀리기를, 저 아이가 그저 남편 흉이나 보고 있기를 나는 속으로 빌고 또 빌었습니다. 화면에 뜬 상대방의 이름은 동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로 방금 유진이 보낸 문장이 떠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떡집에서 노인네 확실히 끝낼게. 나는 내 눈을 의심했습니다. 잘못 읽은 줄 알고 눈을 비볐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뜨는 다음 문장은 더 끔찍했습니다. 심장마비로 위장하면 상가 명의는 성우한테 오니까 그때 다 팔아서 빚 갚을게.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빗자루를 놓칠 뻔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겨우 그 자루를 부여잡았습니다. 자루 끝이 시멘트 바닥을 긁으며 달그락 소리를 낼 뻔한 것을 가까스로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벽에 어깨를 기대야 했습니다. 노인네. 저 아이가 나를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끝낸다는 것은 나를 죽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내 재산을 노리고 제 남편 명의로 건물을 넘긴 뒤 팔아치우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심장마비로 위장한다는 말은 늙은이가 제 명에 죽은 것처럼 꾸미겠다는 소리였습니다. 숨이 턱 막혔습니다. 눈앞이 아뜩해지며 귓속에서 윙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방금 전까지 내 어깨를 주무르던 그 손이 나를 죽일 독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이 악물고 소리를 죽였습니다. 지금 여기서 무너져 소리라도 냈다가는 저 아이가 눈치를 채고 달아날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증거도 복수도 모두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 참혹한 문장들을 한자 한자 눈에 새겼습니다. 화면에 찍힌 시간과 상대방의 이름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머릿속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것이 언젠가 저들의 목을 조를 밧줄이 되리라는 것을 나는 직감했습니다. 문자를 다 보낸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를 향해 활짝 웃었습니다. 어머니, 저 지갑 찾았어요. 그럼 저 가볼게요. 주말에 또 올게요. 그 해맑은 목소리와 방금 살인을 모의하던 그 얼굴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는지 나는 소름이 끼쳐 대꾸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겨우 고개만 끄덕여 보냈습니다. 유진의 발소리가 멀어지고 떡집 문이 완전히 닫히자 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방 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찬 시멘트 바닥의 냉기가 엉덩이를 타고 올라왔지만 나는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눈앞에 아들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사람 의심할 줄 모르고 그저 착하기만 한 내 아들. 뼈 빠지게 일해번 돈을 제 아내에게 다 갖다 바치면서도 고마운 줄만 아는 그 미련한 자식이 지금 어떤 여자와 한 이불을 덮고 사는지 꿈에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성우는 전화를 걸어 유진이 요즘 살림하느라 고생이 많으니 어머니가 좀 챙겨주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아 가슴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져 나는 주먹으로 내 가슴을 텅텅 쳤습니다.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나는 캄캄한 창고 구석으로 기어들어가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소리 죽여 울었습니다. 40년을 며느리라고 한 식구라고 품었던 세월이 통째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명절마다 손수 싼 떡을 바리바리 챙겨 보내던 정성이 손주 크는 재미에 마냥 흐뭇하던 그 웃음이 모두 저 아이의 계산 속에서는 한낱 우스갯거리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다가 나는 문득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고 벽에 걸린 낡은 거울 속에 눈물로 얼룩진 늙은 얼굴 하나가 나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주름이 깊게 팬 얼굴, 그리고 뜨거운 찜기를 40년간 만져 지문마저 뭉개진 투박한 두 손. 나는 그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만든 떡을 팔아 키운 내 새끼입니다. 이 손으로 한 푼, 두 푼 모아 세운 내 건물입니다. 그 순간 뜨겁게 끓어오르던 슬픔이 서서히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눈물이 마른 자리에 다른 것이 차올랐습니다. 단순히 저 아이를 내쫓는 것으로는 내가 흘린 이 피눈물이 결코 씻기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옷에 묻은 먼지를 털었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은 얼음장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거울 속 얼굴은 더 이상 울고 있지 않았습니다. 눈가에는 아직 물기가 남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낮에 며느리를 보던 그 흐릿한 눈이 아니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판을 짠 저들에게 나 역시 내 손으로 완벽한 덫을 놓아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저 경찰에 신고하고 내쫓는 것으로는 부족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어떻게 우습게 보았는지 그 대가를 뼛속 깊이 치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방범 앱의 녹화 버튼을 확인하고 손전화를 앞치마 속에 깊이 넣었습니다. 오늘 이 화면 속에 담긴 모든 것이 언젠가 저들을 심판할 첫 번째 증거가 될 것입니다. 셔터를 내리고 어두운 시장 골목을 걸어 나오며 나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저들이 나를 사냥감으로 여기는 바로 그 순간 내가 진짜 사냥꾼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나 화자의 진짜 싸움이 비로소 시작되었습니다.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며느리의 손전화에 뜨던 그 문장들이 천장에 그대로 떠올랐습니다. 노인네를 끝낸다는 그 말, 심장마비로 위장한다는 그 말이 밤새 귓속을 맴돌아 몇 번이나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도 새벽이 되자 나는 어김없이 떡집으로 나왔습니다. 티를 내면 안 되었으니까요. 저들이 낌새를 채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된다는 걸 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가래떡을 뽑고 평소와 똑같이 손님을 맞으며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다만 앞치마 속에는 손전화를 늘 넣어두고 며느리가 올 때를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겉으로 웃는 동안에도 속은 살얼음판을 걷는 듯 조마조마했습니다. 오전이 되자 유진이 또 떡집에 들렀습니다. 어제 살인을 모의한 사람이라고는 도무지 믿기지 않을 만큼 얼굴에는 화사한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진열대에 떡을 골라 담으며 콧노래까지 흥얼거렸습니다. 나는 속이 뒤집혔지만 어제보다 더 능청스럽게 며느리를 반겼습니다. 유진이 잠깐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나는 그 아이가 구석 의자 위에 무심코 두고 간 핸드백을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며느리가 손을 씻고 돌아오기까지는 길어야 2, 3분. 나는 주위를 재빨리 살핀 뒤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 안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이 자꾸 미끄러져 지퍼를 여는데도 애를 먹었습니다. 화장품과 지갑, 손수건을 지나 가방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낯선 것들이 잡혔습니다. 하나는 이름도 처음 듣는 사설 도박장의 회원증이었고 다른 하나는 홍마담의 이름이 큼직하게 적힌 차용증 뭉치였습니다. 종이를 펼쳐 적힌 액수를 보고 나는 그만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동그라미가 세다 지칠 만큼 이어진 평생 떡을 팔아도 만져보지 못할 어마어마한 빚이었습니다. 이제야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도박에 빠져 감당 못할 빚을 진 며느리가 그 빚을 갚으려고 시어미의 목숨과 재산을 노린 것입니다. 어제 홍마담이 펴보이던 손가락 3개는 사흘 안에 돈을 갚으라는 무언의 협박이었던 것입니다. 낮에 흩어졌던 조각들이 하나로 깨어지자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두려움이 뒤엉켜 손끝까지 저릿하게 번졌습니다. 나는 그 차용증을 손전화로 재빨리 찍어두었습니다. 이건 역시 훗날 저들의 죄를 밝힐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떡집 문이 거칠게 벌컥 열렸습니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차용증을 쥔 채 굳어버렸습니다. 팔뚝에 시퍼런 문신이 가득한 험상궂은 사내 하나가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어제 며느리의 손전화 화면에서 이름을 본 바로 그 동철이었습니다. 나는 직감했습니다. 저 사내가 바로 며느리와 짜고 나를 죽이려는 그 손발이라는 것을. 어제 손전화 화면 속 글자로만 보던 이름이 이렇게 시퍼런 문신을 두르고 눈앞에 서 있으니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도망칠 곳도 도움을 청할 곳도 없었습니다. 텅 빈 떡집에는 저 사내와 나 단둘뿐이었습니다. 동철은 내가 핸드백을 뒤지고 있는 것을 보고 눈을 매섭게 치켜떴습니다. 할매, 남의 가방에서 지금 뭐 하는 거요? 목소리가 낮게 깔려 등골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손에 든 차용증을 얼른 등 뒤로 감췄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동철의 두 눈이 내 등 뒤로 사라진 종이를 놓치지 않고 쫓았습니다. 그가 계산대 안쪽으로 성큼성큼 들어오며 내 손목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확 끼쳐왔습니다. 그 험한 손이 내 팔에 닿기 직전 나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 이 늙은 것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습니다. 다리가 얼어붙어 소리를 지를 힘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떡집 문에 달린 종이 경쾌하게 딸랑 울렸습니다. 이 집 가래떡 안 먹으면 하루가 안 돌아가서 또 왔소. 호탕한 목소리와 함께 단골 손님 기철이 들어섰습니다. 68, 나와 동갑인 그는 며칠에 한 번씩 떡을 사러 오는 점잖은 노인이었습니다. 동철이 짜증스럽게 뒤를 획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기철을 본 동철의 표정이 이상하게 굳어갔습니다. 평소 그저 순한 줄로만 알았던 기철의 눈빛이 그 순간 얼음장처럼 날카롭게 번뜩였습니다. 마치 오래 쫓던 짐승을 마주한 사냥꾼의 눈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팽팽하게 부딪혔습니다. 놀랍게도 먼저 물러선 쪽은 덩치 큰 동철이었습니다. 동철은 무언가에 눌린 듯
어깨를 움츠리며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나를 낚아채려던 손도 슬그머니 거두어들였습니다. 때마침 화장실에서 나온 유진이 그 광경을 보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유진은 황급히 동철에게 다가가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분 그냥 길 물어보러 온 사람이에요. 오빠, 우리 얼른 가요. 유진은 그렇게 더듬거리며 둘러대고는 핸드백을 낚아채듯 집어들고 동철을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자 팽팽하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리며 나는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철이 얼른 다가와 내 팔을 부축해 주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시오? 손이 이렇게 떨리는데. 나는 아직도 두근거리는 가슴을 좀처럼 진정시키지 못했습니다. 기철은 문 밖으로 사라진 동철의 뒷모습을 한참 노려보더니 낮고 진중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놈 뒷골목에서 사채 심부름이나 하는 최동철이라는 놈이요. 여자 등쳐먹는 제비족이기도 하고. 사장님, 대체 무슨 험한 일에 엮인 거요? 나는 깜짝 놀라 기철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가 어떻게 저런 사내의 이름과 뒷사정까지 훤히 아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기철은 멋쩍게 웃으며 사실 자신이 오래전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은퇴한 형사라고 나직이 털어놓았습니다. 평범한 노인인 줄로만 알았던 단골 손님의 뜻밖의 정체에 나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러고 보니 방금 동철을 단숨에 물러서게 만든 그 서슬퍼런 기세가 이제야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결심했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나는 참았던 눈물을 훔치며 어제 방범 앱으로 목격한 며느리의 살인 계획과 방금 발견한 도박장 회원증, 차용증 이야기를 기철에게 하나도 빠짐없이 털어놓았습니다. 말을 하는 내내 목이 메어 몇 번이나 말을 멈춰야 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기철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더니 주먹을 꽉 쥐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건 그냥 넘길 일이 아니오. 지금 신고해봐야 심증뿐이라 저것들 금방 풀려나오. 그러면 더 독하게 달려들 거요. 사장님 목숨은 내가 지키리다. 경찰서에 가는 건 그 다음이요. 저것들이 빠져나갈 구멍 하나 없게 완벽한 올가미부터 우리 손으로 함께 짭시다. 기철의 든든한 목소리에 밤새 나를 짓누르던 막막한 두려움이 스르르 녹아내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나 혼자라고 여겼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그의 거칠고 두툼한 손을 두 손으로 마주 잡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시나무처럼 떨리던 내 손이 어느새 잔잔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나를 짓누르던 막막함이 걷히고 그 자리에 잃었던 용기가 조금씩 차올랐습니다. 이제 나에게도 든든한 아군이 생겼습니다. 사냥감으로만 몰리던 내가 비로소 반격의 첫 발을 내디딜 참이었습니다. 저들은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힘없는 늙은이라고 여기겠지만 그 방심이 바로 저들의 무덤이 될 것입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 밤 셔터를 반쯤 내린 떡집으로 기철이 검은 가방 하나를 들고 몰래 찾아왔습니다. 낮에 소동을 아는지 모르는지 시장 골목은 텅 비어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바닥을 적셨습니다. 기철은 주위를 한번 살핀 뒤 몸을 낮추고 미끄러지듯 가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나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얼른 셔터를 마저 내리고 안쪽 불만 겨우 켰습니다. 혹시라도 며느리나 동철이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을까봐 나는 몇 번이나 창밖을 살폈습니다. 가방을 열자
안에서 작은 기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콩알만한 렌즈와 손톱만한 도청 장치였습니다. 기철은 며느리가 늘 앉는 탕비실 구석과 커피를 타는 개수대 위쪽까지 하나하나 짚어가며 사각지대가 없도록 렌즈를 촘촘히 붙였습니다. 낡은 시계 뒤 달력 모서리, 선반 틈새까지 어디에 붙였는지 나조차 헷갈릴 만큼 감쪽 같았습니다. 손놀림이 어찌나 능숙한지 나는 그가 정말 오랜 세월 현장을 누빈 형사였음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낮에 동철을 단숨에 물러서게 하던 그 서슬이 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철은 렌즈에 잡힌 화면이 자기 손전화로 곧장 넘어오는 것을 보여주며 소리도 또렷하게 녹음된다고 나직이 일러주었습니다. 나는 그 조그만 화면 속에 텅 빈 탕비실이 훤히 비치는 것을 보고 이제 정말 준비가 되었구나 싶어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기철은 마지막으로 살색의 아주 작은 이어폰 하나를 내 귀에 쏙 끼워 주었습니다. 겉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위험하다 싶으면 헛기침을 2번 하시오. 그럼 내가 무슨 수를 써서든 바로 달려오리다. 나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내 목숨을 지켜줄 밧줄 같아 자꾸만 귀를 매만졌습니다. 두려움이 아주 가시지는 않았지만 어제 홀로 벌벌 떨던 때와는 분명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등 뒤를 든든하게 받쳐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굽었던 허리가 조금은 펴지는 듯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떡집에 오자마자 나는 밤새 준비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손님에게 5만 원짜리 거스름 돈을 1,000원짜리로 엉뚱하게 내어주고는 멀뚱히 허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님이 당황해 도로 돌려주자 나는 해벌쭉 웃으며 딴청을 부렸습니다. 계산이라면 눈 감고도 하던 내가 이러니 곁에 있던 주방 이모 말숙마저 깜짝 놀라 나를 흔들 정도였습니다. 나는 말숙에게도 미리 귀띔을 해두지 못한 것이 미안했지만 지금은 한 사람이라도 진짜처럼 놀라주는 편이 나았습니다.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유진의 눈이 반짝 빛나는 것을 나는 곁눈으로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한술 더 떠서 중학생 손주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 오래전에 키우다 죽은 똥개 이름을 불렀습니다. 복실아, 복실아. 우리 강아지 밥은 먹었니? 허공에 대고 그렇게 중얼거리자 유진이 입을 틀어막으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걱정하는 척 목소리를 높였지만 렌즈에 잡힌 유진의 눈동자는 감출 수 없는 기쁨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입꼬리가 자꾸만 위로 올라가는 것을 애써 누르는 게 훤히 보였습니다. 나는 속으로 이를 갈면서도 겉으로는 바보처럼 돈통을 끌어안고 실실 웃어 보였습니다. 치매 걸린 노인이 돈에 집착하듯 일부러 돈통을 품에 꼭 안고 놓지 않았습니다. 이 얼마나 서글픈 광경입니까? 그러나 나는 그 서글픔조차 무기로 삼기로 이미 마음먹은 뒤였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화장실에 다녀오겠다며 자리를 비웠습니다. 나는 돈통을 안은 채 꾸벅꾸벅 조는 척하다가 유진이 나가자마자 탕비실 뒤편 벽에 몸을 바짝 붙였습니다. 귀에 꽂은 이어폰에 온 신경을 모았습니다. 심장 뛰는 소리가 이어폰 소리를 삼킬까봐 숨마저 멈추었습니다. 잠시 후 유진이 누군가와 통화하는 목소리가 또렷하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오빠, 늙은이 진짜 치매 왔나 봐. 이러면 일이 훨씬 쉬워져. 심장마비 약 슬쩍 먹이면 부검도 안 하고 그냥 노안으로 끝날 거야. 주말에 딱 손보면 돼.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피가 거꾸로 솟구쳤습니다. 어금니가 저절로 갈렸습니다. 당장 뛰쳐나가 저 아이의 뺨을 후려치고 싶은 마음이 목구멍까지 치밀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나는 두 주먹을 꽉 쥐고 다시 숨을 죽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저들이 스스로 제 죄를 낱낱이 실토하는 결정적인 증거였으니까요. 여기서 참지 못하고 터뜨렸다가는 그동안의 모든 연기가 물거품이 될 것이었습니다. 나는 기철의 장비가 이 모든 소리를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담고 있음을 떠올리며 끓어오르는 분노를 겨우 눌러 삼켰습니다. 참는 것도 싸움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상가 1층 부동산의 최 소장이 떡을 사러 들렀습니다. 최 소장은 나에게만 들리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사장님, 요새 며느님이 우리 사무실에 자꾸 와서 이 건물 상속세가 얼마냐, 팔면 얼마 받냐 캐묻고 다니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나는 최 소장 앞에서도 멍한 표정을 지으며 들고 있던 떡을 일부러 바닥에 툭 떨어뜨렸습니다. 그러고는 초점 없는 눈으로 해실해실 웃으며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았습니다. 최 소장이 안타깝다는 듯 혀를 차며 며느리가 참 딱하게 됐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나는 최 소장의 그 말에 속으로 코웃음을 쳤습니다. 딱한 것은 내가 아니라 제 무덤을 스스로 파고 있는 저 아이라는 걸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그날로 시장 바닥에는 은혜떡집 할매가 그의 치매가 왔다는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여기저기서 안 됐다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나는 오히려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 소문이 두껍게 쌓일수록 훗날 저들이 빠져나갈 구멍은 그만큼 좁아질 것이었으니까요. 내가 바라던 그림이 착착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세워둔 낡은 봉고차 안에서 기철이 망원경으로 나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눈이 마주치자 그가 창문 너머로 슬쩍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에 나는 묘한 안도감과 연대감을 느꼈습니다. 세상 물정 모르는 늙은이가 아니라 함께 판을 짜는 든든한 동지가 저기 있었으니까요. 물론 내 처지가 처량하기도 했습니다. 멀쩡한 정신으로 침을 흘리고 죽은 개 이름을 부르며 바보 노릇을 하자니 마음 한구석이 저릿하게 시렸습니다. 40년을 눈치 빠른 장사꾼으로 살아온 내가 스스로를 이렇게까지 망가뜨려야 한다는 게 서러웠습니다. 남몰래 흘린 눈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내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이 침의 연기야말로 적의 목줄을 가장 빠르고 깊게 조이는 무기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저들이 나를 우습게 볼수록 그만큼 방심할수록 내가 놓은 덫은 더욱 촘촘해질 것이었습니다. 눈물을 흘릴 시간에 나는 이를 악물고 다음 수를 셈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들의 문자 한 줄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나는 저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손바닥 들여다보듯 지켜보며 판을 짜고 있었습니다. 쫓기던 사냥감이 어느 틈에 사냥꾼의 자리에 올라서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두려움이 있던 자리에 서늘하고도 통쾌한 자신감이 차올랐습니다. 밤이 되어 홀로 셔터를 내리며 나는 어두운 시장 골목을 향해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디데이까지 마음껏 춤춰라. 그날 밤이면 내년에 그 얄팍한 무대째로 산산조각을 내줄 테니. 두려움에 떨던 어제의 나는 이제 없었습니다. 어느새 나는 판을 손에 쥔 사냥꾼이 되어 다가올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전의 주말을 하루 앞둔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떡집에 나온 유진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눈은 퀭하게 꺼지고 그 곱던 손톱은 죄다 물어뜯어 끝이 벌겋게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룻밤 사이 사람이 폭삭 늙어버린 듯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 콧노래를 흥얼거리던 여유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치매 노인의 흐리멍덩한 눈으로
그 모습을 겪는지라며 저 아이가 이제 벼랑 끝까지 몰렸음을 직감했습니다. 궁지에 몰린 짐승이 가장 위험한 법입니다. 겉으로는 침을 흘리며 해실거렸지만 속으로는 어느 때보다 차갑게 정신을 곤두세웠습니다. 오전 무렵 떡집 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무심코 수화기를 든 순간 낯익은 목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습니다. 낮에 며느리 어깨를 두드리고 가던 그 홍 마담이었습니다. 나를 며느리로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내일 자정까지 돈 안 해오면 내 남편 회사에 장기 매매 각서를 쫙 뿌릴 줄 알아. 사람들 앞에서 아주 망신을 당해봐야 정신을 차리지. 서늘한 협박이 채 끝나기도 전에 유진이 새파랗게 질려 달려와 수화기를 낚아챘습니다. 수화기를 든 손이 어찌나 떨리는지 플라스틱 부딪는 소리가 달그락달그락 났습니다. 나는 못 들은 척 딴청을 부리며 떡을 만졌지만 등줄기가 오싹했습니다. 장기 매매 각서라니 저들이 며느리를 얼마나 지독하게 올가매고 있는지 그 한마디로 짐작이 갔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정말로 내일을 마지막 날로 잡았다는 것을 그 통화 한 번으로 확실히 알았습니다. 폭풍이 코앞까지 밀려와 있었습니다. 전화를 끄는 유진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떡을 포장하는 기계에 비닐을 잘못 걸어 헛돌리기를 몇 번, 결국 포장지를 와락 구겨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쥔 채 한동안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평소의 여유로운 효부 연기는 흔적도 없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나는 그 초조한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제 곧 저 아이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저지를 것임을 예감했습니다.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덫에 걸려들 순간이 임박했다는 서늘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점심 무렵 뜻밖에도 아들 성우가 떡집에 들렀습니다.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들렀다며 성우는 예전처럼 내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에 눈 밑에는 그늘이 짙었습니다. 저 자식도 제 아내의 빚을 갚느라 밤낮 없이 일에 치여 사는 게 분명했습니다. 그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엄마, 요즘 정신이 자꾸 오락가락 하신다면서요. 병원 한번 같이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착한 내 아들은 시장에 퍼진 소문을 고지곳대로 믿고 있었습니다. 근심 가득한 그 눈빛에 나는 미안함과 안쓰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러고는 나를 안심시키듯 성우가 말을 이었습니다. 유진이가 요즘 장모님 병원비 대느라 고생이 많아요. 살림도 빠듯할 텐데 내색도 안 하고 엄마도 며느리 좀 많이 도와줘요. 그 말이 내 억장을 무너뜨렸습니다. 며느리가 병원비가 아니라 도박빚에 허덕이며 시어미를 죽일 궁리를 한다는 걸 이 착한 자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제 아내를 감싸며 오히려 어미더러 며느리를 도우라 하는 그 말에 나는 심장이 갈갈이 찢기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아들의 손을 붙잡고 모든 걸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저 여자가 너를 속이고 있다고, 어미를 죽이려 한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랬다가는 그동안 쌓아온 판이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었습니다. 어설픈 폭로는 저들에게 도망칠 시간만 벌어줄 뿐이었습니다. 나는 치매 노인처럼 초점 없는 눈으로 아들의 따뜻한 손등만 하염없이 쓸어내렸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울음을 나는 이를 악물고 억지로 꿀꺽 삼켰습니다. 자식 앞에서조차 미친 척을 해야 하는 이 처지가 세상에서 가장 서러웠습니다. 성우가 무거운 발걸음으로 떡집을 나서자마자 이번에는 불청객이 요란하게 들이닥쳤습니다. 사돈 이금순이었습니다. 유진의 친정 어머니인 금순은 잔뜩 부풀린 파마머리를 흔들며 인사 한마디 없이
진열대로 곧장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눈에 불을 켜고 가장 비싼 영양찰떡들을 제 장바구니에 척척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제집꽃간을 뒤지듯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치매 연기 중인 나를 힐끔 보더니 금순이 뻔뻔하게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사돈이 노망이 났으니 이 떡 어차피 다 쉬어서 버릴 거 아니야. 내가 먹어주는 게 낫지. 안 그래? 그 말투에는 미안함이라고는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의 불행을 신나게 씹어대는 즐거움만 가득했습니다. 곁에 있던 유진조차 민망했는지 낮게 딸의 팔을 잡아 끌며 말렸습니다. 엄마, 좀 그만해. 창피하게 왜 이래. 하지만 금수는 딸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아나무인으로 떡집을 휘젓고 다녔습니다. 깐나가는 떡이란 떡은 죄다 장바구니에 쓸어 담고도 모자라 봉투 하나를 더 달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 모녀의 바닥을 알 수 없는 탐욕과 이기심을 지켜보며 내 마음속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며느리에 대한 일말의 연민마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내 아들의 아내라고 손주의 어미라고 마음 한구석에 정을 두었던 나였습니다. 그러나 저 뻔뻔한 모녀를 보고 나니 그 마지막 정마저 얼음처럼 쩍 갈라져 부서졌습니다. 나는 가래떡을 썰던 식칼을 슬며시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도마를 탕 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금순이 흠칫 놀라 나를 돌아보았지만 나는 여전히 초점 없는 눈으로 해벌쭉 웃어 보였습니다. 겉으로는 치매 노인이 떡을 써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도마를 내리치는 그 한 칼 한 칼에 저들의 제삿날을 조용히 새겨넣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이 모두 빠지고 나는 셔터를 내렸습니다. 잠시 후 기철이 뒷문으로 조용히 찾아와 내일 있을 모든 동선을 나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어느 쪽으로 들어올지, 그때 나는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 위험하면 어느 문으로 몸을 피할지, 그리고 언제 헛기침 신호를 보낼지. 기철은 탕비실과 계산대 곳곳에 숨겨둔 카메라의 배터리를 모두 새 것으로 갈아 끼우고 녹화가 제대로 되는지 몇 번이나 손전화로 확인했습니다. 그 꼼꼼함이 나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리허설을 마친 기철이 내 어깨를 지그시 짚으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내일 무슨 돌발 상황이 생겨도 절대 놀라지 마죠.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언제나 사장님 뒤에 있어. 그 든든한 한마디에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철이 돌아가고 홀로 남은 떡집에서 나는 불도 켜지 않은 채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40년 전 남편도 없이 이 자리에 처음 솥을 걸던 그 겨울날이 눈앞에 선했습니다. 갓난 아들을 등에 업고 손이 부르트도록 떡을 쪄서 팔던 세월. 한 푼이 아까워 끼니를 걸으며 모으고 또 모아 이 건물을 세우기까지 내가 흘린 피눈물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그 모든 것을 남의 피땀을 공짜로 삼키려는 저들에게 순순히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나는 굳은 살 박인 두 주먹을 꽉 쥐고 다짐했습니다. 내일 밤 내 목숨과 내 전부를 걸고 반드시 살아남아 저들 앞에서 당당히 웃어 보이겠다고 말입니다. 폭풍 전야의 밤이 그렇게 깊어갔습니다. 드디어 디데이 토요일이었습니다. 아스팔트가 녹아내릴 듯한 폭염이 시장 골목을 온종일 푹푹 쪘습니다. 선풍기를 틀어도 뜨거운 바람만 돌 뿐이었습니다. 늦은 오후가 되자 손님도 뜸해지고 떡집 안에는 나와 유진, 그리고 주방 이모 말숙만 남았습니다. 나는 아침부터 귀에 살색 이어폰을 꽂고 앞치마 속 손전화의 녹화 단추를 눌러둔 채로 이 순간을 조용히 기다려왔습니다. 겉으로는 여느 때처럼 떡을 썰고 손님을 맞았지만
속으로는 하루 종일 팽팽한 활시위를 당기고 있는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이 저들이 정한 마지막 날이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이 슬그머니 탕비실로 들어가며 나긋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날도 더운데 믹스커피 시원하게 냉커피로 타드릴게요. 그 목소리는 겉으로는 다정했지만 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려는 자의 목소리가 저렇게 떨리는구나.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등을 돌리고 가래떡을 봉지에 담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탕비실 벽에 걸린 낡은 거울에 온통 쏠려 있었습니다. 오래전 남편이 걸어둔 얼룩이 잔뜩 낀 그 거울에는 유진의 뒷모습이 고스란히 비쳤습니다. 저 아이는 제 등 뒤로 시어미가 거울을 통해 지켜보고 있다는 걸 꿈에도 몰랐습니다. 유진이 주위를 힐끔 살피더니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유리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바닥에 쏙 감출 만큼 작은 병이었습니다. 유진은 마개를 열고 냉커피 잔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털어 넣었습니다. 나는 봉지를 쥔 손에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봉지가 바스락 소리를 낼까봐 얼른 소나기를 풀었습니다. 드디어 저 아이가 마각을 드러낸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짐작만 하던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자 분노보다 먼저 서늘한 소름이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찬물에는 그 가루가 잘 녹지 않는 모양이었습니다. 유진이 숟가락으로 잔 바닥을 박박 긁어대기 시작했습니다. 유리잔 바닥을 긁는 그 소리가 어찌나 날카로운지 손님 하나 없이 조용한 떡집 안에 쨍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그 소리가 마치 내 목숨을 거두러 온 저승사자의 낯질 소리처럼 들려 등줄기에 식은 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무리 판을 촘촘히 짜두었어도 정작 나를 죽일 독이 눈앞에서 만들어지는 순간은 온몸이 얼어붙을 만큼 무서웠습니다. 입안이 바싹 말라 침조차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유진이 얼음을 동동 띄운 커피잔을 쟁반에 받쳐들고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끌어올린 웃음이 걸려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잔을 내미는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시원하게 한 잔 쭉 드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잔의 냉기가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잔 속에서 얼음이 달그락거렸고 방금 저은 커피 위로 미처 녹지 못한 하얀 가루가 얇게 떠 있었습니다. 이 잔을 입에 대는 순간 나는 죽을 것이었습니다. 어떻게든 시간을 끌어야 했습니다. 나는 잔을 입가로 아주 천천히 가져가면서도 머릿속으로는 빠져나갈 구멍을 정신없이 찾았습니다. 헛기침 2번이면 기철이 달려오겠지만 그렇게 되면 저들은 그저 미수에 그친 채 발뺌할 것이었습니다. 확실한 마지막 증거를 잡으려면 조금만 더 버텨야 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혔습니다. 바로 그 절체절명의 순간 떡집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뜻밖에도 어제 다녀갔던 사돈 금순이 땀을 뻘뻘 흘리며 헐레벌떡 들어온 것입니다. 아이고, 더워 죽겠네. 사돈, 나 시원한 물 좀 줘봐. 금수는 부채질을 하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얼굴은 벌겋게 달아올랐고 이마에서는 땀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번쩍 섬광이 스쳤습니다.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싶었습니다. 나는 조금 전까지 죽음의 공포에 떨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세상에서 가장 환하고 인자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들고 있던 커피잔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슬쩍 돌렸습니다. 아이고 사돈, 마침 잘 오셨네. 우리 유진이가 친정엄마 오신 줄 어찌 알고
특별히 달달하게 타놓은 냉커피예요. 이 더위에 어서 쭉 들이켜요. 나는 그 잔을 금순의 코앞에 냉큼 들이밀었습니다. 순간 유진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두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지고 입술이 새파랗게 떨렸습니다. 유진이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엄마, 그거 마시면 안 돼. 유진이 쟁반을 쳐내려 다급하게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갈증에 눈이 먼 금순이 한 발 더 빨랐습니다. 금순은 딸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니, 제 딸년이 정성껏 타놓은 커피를 왜 못 먹게 해? 목말라 죽겠구먼. 그러고는 잔을 낚아채 벌컥벌컥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목젖이 오르내리며 커피가 넘어갔고 남은 얼음까지 입에 털어넣고 우두둑 씹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인 채 그 모든 광경을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았습니다. 손끝이 저릿했습니다. 그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순이 갑자기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벌겋던 얼굴이 삽시간에 새파랗게 변하더니 입가에 허연 거품을 물고 떡집 바닥에 쿵 하고 나동그라졌습니다. 팔다리가 몇 번 부르르 떨리다가 축 늘어졌습니다. 유진이 그 자리에 얼어붙어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제 손으로 탄 독을 제 어미가 마시는 광경 앞에서 유진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주방에 있던 말숙이 놀라 뛰어나오며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돈어른, 정신 차리세요. 떡집 안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놀란 노인네처럼 손을 허둥대며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속마음은 오히려 얼음장처럼 침착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꾸며내며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오늘 하루의 가장 아슬아슬한 고비였습니다. 혹여 경찰이 함께 출동해 커피잔을 수거하고 독극물이 밝혀지기라도 하면 오늘 밤으로 예정된 마지막 판이 통째로 어그러질 수 있었으니까요. 저들을 완벽하게 옭아매려면 아직은 이 일이 그저 단순한 사고로 남아 있어야 했습니다. 잠시 후 요란한 소리를 내며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쓰러진 금순을 들것에 옮기며 상태를 살폈습니다. 나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최대한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우리 사돈이 원래 혈압이 높은 양반인데 이 더운 날 땀을 뻘뻘 흘리며 걸어오다가 그만 찬 커피를 너무 급하게 들이켰어요. 그래서 이렇게 얹혀 쓰러진 거지 뭐. 요 며칠 더위 먹고 쓰러진 노인네가 어디 한둘이요. 얼른 좀 봐주세요. 내 능청스러운 설명에 구급대원들도 별다른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염에 온열 질환으로 실려가는 노인이 워낙 많았으니까요. 유진은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사실대로 독이 들었다고 말하는 순간 제가 살인범이 되는 꼴이었으니 입을 열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금수는 단순 온열 환자로 처리되어 들것에 실려나갔습니다. 경찰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남몰래 안도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첫 번째 고비를 무사히 넘긴 것입니다. 구급차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떠나자 넋이 나가 있던 유진이 비틀거리며 뒷골목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손전화를 꺼내 어디론가 다급히 전화를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미리 가게 밖에도 몰래 달아둔 고화질 카메라를 떠올렸습니다. 저 아이는 그 카메라의 존재를 까맣게 몰랐습니다. 뒷골목 카메라에는 유진이 동철에게 악을 쓰며 짓거리는 모습이 또렷하게 담기고 있었습니다. 독살 완전히 실패했어. 엉뚱하게 우리 엄마가 그 커피를 마셔버렸다고. 이제 다른 방법 없어. 오늘 밤 가게 문 닫으면 무조건 쳐들어와. 현금 싹 다 털고 그 늙은이 숨통은
오빠가 직접 끊어버려. 그 살벌한 목소리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녹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는 손전화 화면으로 그 장면을 지켜보며 온몸에 짜릿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방금 전까지 나를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가 어느새 통쾌한 역공의 쾌감으로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쿵쿵 뛰었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승기를 잡은 자의 뜨거운 맥박이었습니다. 저들은 나를 죽이려다 제 어미를 쓰러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살인을 모의하는 마지막 증거까지 스스로 카메라 앞에 고스란히 남겨준 것입니다. 제 꾀에 제가 걸려든 셈이었습니다. 나는 이어폰 너머로 나지막이 기철을 불렀습니다. 봉고차 안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기철이 굵은 목소리로 짧게 답했습니다. 사장님, 아주 잘하셨소. 이제 오늘 밤만 남았소. 마지막까지 침착하게 갑시다. 그 목소리에 나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어느덧 창밖으로 붉은 노을이 지고 시장 골목에 어스름이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두워지는 텅 빈 떡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40년을 지켜온 이곳이 오늘 밤 저들의 마지막 무대가 될 것이었습니다. 저들은 곧 제 발로 이 덫 안으로 걸어 들어올 것입니다. 나는 두려움을 완전히 걷어낸 눈으로 셔터를 성인 허리 높이만큼만 반쯤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마지막 결전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는 위세척을 받고 겨우 목숨을 건진 금순과 아무것도 모른 채 장모 곁을 지키는 아들 성우가 있었습니다. 유진은 바로 그 틈을 노렸습니다. 어머니 신분증과 지갑을 떡집에 두고 왔다는 거짓말을 핑계로 유진은 남편을 병원에 남겨두고 슬그머니 빠져나왔습니다. 알리바이까지 만들어 두었으니 저는 완벽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나는 이어폰 너머로 기철에게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드디어 기다리던 마지막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팽팽하게 곤두섰습니다. 나는 영업을 마친 떡집의 셔터를 평소와 다르게 성인 허리 높이만큼만 반쯤 남겨두었습니다. 완전히 잠그지도 활짝 열어두지도 않은 그 어중간한 높이가 저들이 손쉽게 기어들어 오도록 놓아둔 미끼였습니다. 그러고는 가게 안의 모든 불을 하나하나 껐습니다. 마지막 불이 꺼지자 떡집은 먹처럼 캄캄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는 계산대 앞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무릎에 담요를 덮고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적을 기다렸습니다. 내 등 뒤 캄캄한 쌀 창고 안에는 든든한 지원군이 숨어 있었습니다. 장기철과 그가 은밀히 불러들인 현직 강력계 후배 형사 3명이 출동 태세를 갖추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나는 그들의 존재만으로도 얼어붙은 등이 조금은 데워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심장이 목구멍까지 뛰어올라 숨소리조차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벽시계의 초침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손바닥에는 식은 땀이 흥건히 배어났습니다. 내 무릎 위에는 낡은 담요가 덮여 있었고 그 아래 오른손에는 형광등 스위치의 줄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왼쪽 앞치마 주머니에는 그동안 모은 모든 증거가 담긴 손전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나는 잠든 노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온 신경을 문 쪽에 곤두세웠습니다. 두려움이 없다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들은 사람을 죽이려 마음먹고 오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40년을 이 자리에서 버텨온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골목 저편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2 사람 몫의 발소리였습니다. 나는 심장을 억누르며 더욱 깊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윽고 끼익하는 쇳소리와 함께
반쯤 걸린 셔터가 위로 스르륵 들렸습니다. 밤바람이 훅 밀려 들어왔습니다. 복면을 뒤집어 쓴 두 개의 검은 그림자가 몸을 잔뜩 숙이고 셔터 아래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덩치로 보아 유진과 동철이 틀림없었습니다. 나는 잠든 척 고개를 떨군 채 실눈을 아주 가늘게 뜨고 그들의 움직임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보았습니다. 드디어 사냥감들이, 아니 저들이 사냥감이라 여기는 이 늙은이의 덫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낮에 경찰이 오지 않은 것을 두고 저들은 이 떡집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는 완벽한 범행 장소라 굳게 믿는 눈치였습니다. 동철이 손에 든 쇠지렛대로 계산대 및 금고를 겨누며 성큼성큼 다가섰습니다. 금고 문을 비틀어 열 작정인 듯 지렛대 끝을 문틈에 쑤셔 넣었습니다. 유진은 손전등을 켜들고 잠든 척하는 내 얼굴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빛이 쏟아져 눈이 부셨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전등 너머로 나를 내려다보는 유진의 숨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사리가 가득한 그 기운이 살갗에 소름처럼 돋았습니다. 유진이 내 귓가에 바짝 얼굴을 들이대고 동철을 향해 낮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이 늙은이 숨통을 끊을 테니까 오빠는 금고에 있는 현금 다발부터 얼른 자루에 쓸어 담아. 빨리 끝내고 나가자. 그 말과 함께 유진의 차갑고 축축한 손이 내 목을 향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목덜미에 그 손끝에 서늘한 감촉이 막 닿으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선 그 찰나 나는 기다렸다는 듯이 담요 밑에 쥐고 있던 스위치 줄을 힘껏 잡아당겼습니다. 떡집 천장의 대형 형광등이 일제히 켜지며 어둠이 순식간에 대낮처럼 환하게 걷혔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유진과 동철이 눈을 가리며 비틀거렸습니다. 바로 그 순간 나는 담요를 걷어차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습니다. 며칠 동안 치매 노인 행세를 하며 잔뜩 구부리고 있던 허리를 나는 호랑이처럼 꼿꼿하게 펴 올렸습니다. 흐리멍덩하던 눈에는 40년 장사꾼의 매서운 총기가 되돌아와 있었습니다. 내 피 같은 돈 여기 있다. 이 썩어 문드러질려나. 내 입에서 천둥 같은 호통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 소리가 좁은 떡집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침을 흘리며 개 이름을 부르던 그 노인이 멀쩡한 정신으로 서서 자신들을 매섭게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유진과 동철의 얼굴이 마치 귀신이라도 본 듯 하얗게 질려 굳어버렸습니다. 손전등이 유진의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등 뒤 쌀 창고의 문이 박살나듯 벌컥 열렸습니다. 기철과 형사들이 우렁찬 함성과 함께 쏟아져 나왔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였습니다. 형사 하나가 번개같이 동철에게 달려들어 쇠지렛대를 쥔 그의 팔을 등 뒤로 비틀어 바닥에 눕혔습니다. 동철이 짐승처럼 발버둥 치며 욕설을 뱉었지만 두 형사가 순식간에 달라붙어 그의 등을 짓눌러 완전히 제압했습니다. 쇠지렛대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유진이 사색이 되어 열린 셔터 쪽으로 달아나려 몸을 획 돌렸습니다. 하지만 기철이 한 발 앞서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낮에 동철을 단숨에 물러서게 하던 그 서슬퍼런 기세로 기철은 유진의 손목을 낚아채 등 뒤로 꺾고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유진, 당신을 살인미수와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당신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서늘한 쇳소리에 유진이 미친 듯이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다 오해예요.
우리 어머니가 치매라서 헛것을 보신 거라고요.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이거 나요. 유진이 악을 쓰며 몸부림치던 바로 그때 떡집 문이 다시 벌컥 열렸습니다. 기철의 연락을 받고 병원에서 한달음에 달려온 아들 성우였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뛰어든 성우는 수갑을 찬 제 아내와 바닥에 짓눌린 낯선 사내, 그리고 꼿꼿하게 서 있는 나를 번갈아 보며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도무지 눈앞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치매에 걸린 줄로만 알고 애태우던 아들이었으니 그 혼란은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말없이 천천히 앞치마 주머니에서 손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 카메라에 녹화된 그 영상을 소리를 최대한 키워 재생했습니다. 조용하던 떡집 안에 오늘 낮 유진의 목소리가 소름 끼치도록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독살 완전히 실패했어. 현금 싹 다 털고 그 늙은이 숨통은 오빠가 직접 끊어버려. 제 아내가 어머니를 죽이려 모의하는 그 목소리를 두 귀로 똑똑히 들은 성우가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믿고 싶지 않은 진실 앞에서 성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울음소리에 내 가슴도 갈갈이 찢겼지만 나는 이 악물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지금은 어미가 무너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식이 마음껏 울고 나면 그때 내가 곁에서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주면 될 일이었습니다. 성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제 아내를 올려다보며 갈라진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쥐어짰습니다. 유진아, 이게 사실이야. 우리 엄마를 내가 정말로. 유진은 차마 남편의 눈을 마주하지 못하고 고개를 획 돌려버렸습니다. 그 뻔뻔한 외면에 나는 마지막 남은 정마저 완전히 접었습니다. 나는 수갑을 찬 채 고개를 떨군 유진에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게 한 원흉이 바로 눈앞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 턱을 손끝으로 치켜 올려 내 눈을 똑바로 마주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을 시장 바닥에서 굴러온 장사꾼의 목소리로 나직하지만 서슬 퍼렇게 말했습니다. 남의 피눈물을 공짜로 먹으려다 내 인생이 오늘 밤 통째로 털린 거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이게 바로 세상 이치야. 유진의 눈에서 그제야 굵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뉘우침의 눈물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텅 빈 절망이었습니다. 나는 더 볼 것도 없다는 듯 그 얼굴에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형사들이 발버둥 치는 동철과 넋이 나간 유진을 양옆에서 붙들고 떡집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며칠 밤을 짓누르던 죽음의 공포와 배신의 분노가 이제 압도적인 승리감으로 바뀌어 온몸을 뜨겁게 휘감았습니다. 나는 아직도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아들의 등을 굳은 살 박인 손으로 가만히 쓸어내렸습니다. 캄캄하던 떡집을 대낮처럼 밝힌 저 환한 형광등 불빛처럼 마침내 진실이 이 자리를 남김없이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길게, 아주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지켜온 내 떡집을, 그리고 내 목숨을 나는 끝내 내 손으로 지켜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기철과 함께 경찰서에 출석했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지새운 탓에 눈은 뻑뻑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또렷했습니다. 그동안 목숨을 걸고 한 조각 한 조각 모아온 모든 증거를 나는 형사 앞에 하나하나 내놓았습니다. 방범 카메라에 잡힌 살인모의 문자, 탕비실에서 녹음한 통화, 뒷골목의 마지막 모의 영상, 그리고 병원에서 발급받은 사돈의 위세척액 독극물 검출 기록까지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연신 혀를 내둘렀습니다. 어르신, 이 정도 증거면 저들은 무슨 수를 써도 절대 빠져나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정말 혼자 다 준비하셨단 말입니까? 나는 그저 빙긋 웃어 보였습니다. 옆에 선 기철이 대신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늙은 떡집 할멈과 은퇴한 노형사가 짜낸 이 촘촘한 그물을 젊은 형사는 쉬이 믿기 어려운 눈치였습니다. 살인미수와 특수주거 침입, 절도까지 온갖 죄목이 더해져 유진과 동철은 포승줄에 묶인 채 유치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저들의 뒤를 봐주던 사채업자 홍마담까지 줄줄이 엮여 들어갔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끌려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지난 며칠의 공포가 씻은 듯 내려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나를 노인네라 부르며 목숨을 노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저들이 이제 죄인이 되어 끌려가는 모습을 보니 통쾌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서늘하게 비어갔습니다. 사람이 어쩌다 저 지경까지 되었을까 씁쓸한 마음이 오래 남았습니다. 며칠 뒤 나는 위세척을 받고 입원해 있는 사돈 금순을 찾아갔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나를 본 금순은 죄지은 사람처럼 이불을 목까지 끌어당기며 벌벌 떨었습니다. 딸의 악행을 곁에서 부추기고 남의 떡집 물건을 제 것인 양 쓸어 담던 그 뻔뻔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는 침대 옆 보호자 의자에 천천히 앉아 낮지만 서슬 퍼런 목소리로 또박또박 못을 박았습니다. 사돈, 잘 들으시오. 다시 한번 내 아들 근처에 얼씬거리거나 돈 한 푼이라도 뜯어낼 생각을 하면 그때는 딸의 범행을 곁에서 거둔 방조제로 사돈까지 나란히 엮어드리리다. 나 이제 그럴 힘도 증거도 다 있는 사람이요. 2번 다시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금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저 고개만 연신 주걱거렸습니다. 눈물인지 식은땀인지 모를 것이 그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더 볼 것도 없이 자리를 털고 병실을 나섰습니다. 하얀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이상하게도 분노보다 후련함이 앞섰습니다. 이제 정말로 나를 올가매던 사슬이 하나도 남김없이 풀린 듯 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상처투성이가 된 내 아들이었습니다. 나는 이혼 서류를 품에 안고 폐인처럼 지낸다는 성우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이나 누른 끝에 문이 열렸습니다. 며칠 새 수염이 덥수룩하게 자란 아들이 불도 켜지 않은 어두운 방 안에 넋을 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사람 좋기만 하던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손도 대지 않은 컵라면이 불어 터진 채 나뒹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승리의 통쾌함 따위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어미의 가슴이 저릿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말없이 부엌으로 들어가 소매를 걷어붙이고 소고기 미역국을 푹 끓였습니다. 아침에 갓 쪄서 가져온 뜨끈한 떡도 접시에 소복이 담았습니다. 오랜만에 맡는 구수한 냄새에 방 안의 공기가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상을 아들 앞에 차려놓고 나는 성우의 굽은 등을 투박한 손으로 툭툭 두드렸습니다. 성우야, 일단 밥부터 먹자. 엄마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다. 우리 둘이서 다시 단단하게 살면 되는 거야. 뭐가 걱정이야, 응. 그 말에 성우가 며칠간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리며 내 품으로 무너지듯 안겼습니다. 다 큰 아들이 어린애처럼 어깨를 들썩이며 오열했습니다. 나는 그 넓은 등을 오래도록 쓸어내렸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내 앞섭을 흠뻑 적셨지만 나는 오히려 빙그레 웃었습니다. 비록 며느리는 잃었어도 내가 목숨을 걸고 지켜낸 이 자식이
아직 내 품에 살아 숨쉬고 있었으니까요. 지켜낸 가정의 온기가 미역국의 하얀 김처럼 따뜻하게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싶었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성우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미역국을 뜨는 사이 방문이 빼꼼 열렸습니다. 외할머니 집에 잠시 가 있던 중학생 손주가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도 어렴풋이 제 어미의 일을 눈치챈 듯 눈치를 살피며 쭈뼛거렸습니다. 나는 두 팔을 활짝 벌려 손주를 끌어안았습니다. 우리 강아지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노. 이제 할미가 다 지켜줄 테니 아무 걱정 마라. 품에 안긴 손주의 여윈 어깨가 가늘게 떨렸습니다. 아비와 아들과 나 세 식구가 좁은 밥상에 둘러앉아 오랜만에 따뜻한 밥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비록 한 사람이 빠진 자리였지만 남은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보듬으며 다시 일어설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흐르고 나는 다시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몸은 여전히 고단했지만 마음만은 어느 때보다 가뿐했습니다. 나는 활기찬 걸음으로 은혜떡집으로 출근했습니다.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마침내 내려놓은 사람처럼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나를 본 주방 이모 말숙이 눈물을 글썽이며 와락 껴안았습니다. 이 사람아, 나한테 귀띔 한마디 없이 그 위험천만한 짓을 벌였어. 혼자 그 무서운 걸 어떻게 다 견뎠노? 내가 얼마나 마음을 졸였는지 알기나 해. 나는 짐진 너스레를 떨며 말숙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자네까지 미리 알았으면 연기가 티가 나서 다 들켰지. 자네 명길라고 내가 입국 다문 거야. 고맙지도 않아. 우리는 마주보고 한바탕 시원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오랜만에 떡집에 사람 사는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뽀얀 김을 뿜는 찜기도 나를 반기듯 구수한 떡 냄새를 피워 올렸습니다. 소문을 들은 시장 상인들도 하나둘 떡집에 들러 무사해서 다행이라며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옆집 생선가게 아주머니는 눈물까지 글썽였고 건너편 방앗간 노인은 말없이 따뜻한 두유 하나를 쥐어주고 갔습니다. 그동안 치매 소문에 안타까워하던 사람들이었으니 그 반가움이 오죽했겠습니까? 나는 그 정겨운 손길들에 이 시장이 곧 내 또 다른 가족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아침 햇살이 시장 골목을 노랗게 물들릴 무렵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기철이었습니다. 그가 멋쩍은 얼굴로 뒷머리를 긁으며 얼음이 든 커피 2잔을 조심스레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이번엔 독 안 든 진짜 배기 시원한 커피요. 내가 두 눈 뜨고 직접 타는 걸 지켜봤소. 그 능청스러운 농담에 나는 그만 참지 못하고 파한대소했습니다. 기철도 사람 좋게 껄껄 따라 웃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두 늙은이의 눈길에 말로는 다하지 못할 따뜻한 정이 잔잔하게 오갔습니다. 자식 뒷바라지에 제 삶은 뒷전이던 내게도 황혼의 나이에 이런 온기가 찾아올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나는 그 시원한 커피를 한 모금 넘기며 오랜만에 가슴 한켠이 몽글몽글 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철이 돌아간 뒤 나는 가게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에는 이제 평생 자식을 위해 참고 또 참기만 하던 미련한 늙은이가 서 있지 않았습니다. 제 인생과 재산과 목숨을 제 손으로 당당히 지켜낸 한 집안의 진짜 주인이 나를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형형한지 나는 나도 모르게 어깨를 활짝 폈습니다. 돌아보면 참으로 길고 무서운 며칠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 어둠의 터널을 스스로의 힘으로 끝끝내 걸어 나왔습니다. 누가 대신 싸워준 것이 아니라 이 늙고 투박한 두 손으로 내 삶을 지켜냈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나를 뿌듯하게 했습니다. 나는 두 손으로 떡집 셔터를 힘차게 위로 밀어 올렸습니다. 드르륵 하는 시원한 소리와 함께 시장통으로 쏟아지는 눈부신 아침 햇살이 온몸을 환하게 감쌌습니다. 그 빛이 어제까지의 어둠과 두려움을 남김없이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마침 그날의 첫 손님이 골목을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나는 배에 힘을 잔뜩 주고 40년 세월이 밴 목소리로 우렁차게 외쳤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이 펄펄 나는 갓 쪄낸 가래떡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화면 너머 나와 같은 세월을 건너온 이들에게 마음에 담아둔 한마디를 조용히 건넸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내 돈, 내 목숨은 결국 내 손으로 지키는 겁니다. 늙었다고, 힘없다고 절대 주저앉지 마세요. 우리에겐 아직 살아온 세월만큼의 지혜와 뚝심이 남아있으니까요. 달콤한 믹스커피 향기와 구수한 떡 냄새가 아침 시장 골목마다 포근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갓 쪄낸 가래떡을 받아든 첫 손님이 환하게 웃으며 잔돈을 건넸고 나는 그 잔돈을 이번에는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정확하게 세어 거슬러 주었습니다. 이제 다시는 흐린 눈으로 세상을 속일 일도 속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따뜻한 김 속에서 나 화자의 길고 긴 이야기가 비로소 환하고 통쾌한 웃음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오늘도 은혜떡집의 셔터는 어제보다 조금 더 힘차게 하늘을 향해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들으면서 무슨 생각하셨나요? 명나라의 유학자 왕양명은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결코 둘이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전습록에서 아는 것은 행함의 시작이요, 행함은 삶의 완성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옳고 그름을 안다 한들 몸소 나서지 않으면 그 삶은 반쪽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사연 속 그분도 자신을 노리는 위험을 알아챈 것에 머물지 않고 두 손으로 직접 맞서 끝내 지켜냈기에 비로소 참된 삶을 완성한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억울하고 두려운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한 걸음 내딛는 그 용기야말로 나를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세우는 힘이 아닐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연이 마음에 닿았다면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사연의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말씀도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오늘을 응원합니다. 꿈꾸는 사연이었습니다.